예,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당은 6월 국회에서 오직 민생에만 전념해서 민생을 돌보고 국회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과 소통 능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철저히 임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미를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6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월 29일 여야가 합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입법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는 정상화에 나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도 긴밀하게 대화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의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소도 좀 특색이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함께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19대 국회 마지막 1년의 격을 가지고 민생 회복의 비전을 찾았으면 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마지막 1년의 민생 총력 국회 만들겠다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입니다. 의원들과 민생 해법의 지혜를 모아서 유능한 경제정당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6월 1일 시내 면세점 특허 마감일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 매출 규모는 세계 1위입니다. 지난해 약 8조 3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3곳에 대한 특허 신청이 오늘 마감돼서 7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면세점 시장은 덩치 큰 고래들만 우글거립니다. 대기업 재벌의 싸움판입니다. 그 사이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작은 새우들만 등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2014년 면세점 특허수는 43개입니다. 이 중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18개나 됩니다. 그러나 중소, 중견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4.8%입니다. 약 4,100억에 10억에 불과합니다. 면세점 시장에서 명목상 중소, 중견기업이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2012년 관세법을 개정해서 특허수 하한을 설정한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고래들 사이에서 새우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특허수 제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대기업이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도 신중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들의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는 적은 특허 수수료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위 정부위원들께서 합의해서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에 열중하는 이유는 이미 골목 상권은 잠식해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통 대기업들은 백화점 아울렛을 넘어서 이미 골목 상권까지 잠식한 상태입니다. 골목 상권에서 먹고 살던 새우들은 이제 재벌 대기업이라는 오래들에게 등이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집 주변에는 대기업들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형 슈퍼마켓, 생활용품 전문점들이 골목 상권을 붕괴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재벌 빵집에 이어서 한식 뷔페라는 외식 사업으로 골목 상권 침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서민들의 밥그릇까지 이제 날아갈 판입니다. 이제는 골목이 아니라 서민들 안방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과 나라를 지켜온 그리고 희생해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뜻을 존경하며 추모합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호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호국 관련 입법, 보훈 관련 입법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조속히 통과돼서 성과를 내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또 3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르스 확산에는 정부 당국의 참으로 무사와 안일의 그리고 무책임의 극치의 결과다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부가 입장을 보여온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만 5월 20일 날 메르스 첫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20일 날 질병관리본부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5월 21일 메르스 2차 감염 환자가 또 확진이 됐습니다. 당일날 중동 이외 국가에서 메르스 환자가 가족 의료진 이외 지역사회로 확산되기 없다라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21일부터 22일 사이에 메르스 문제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그리고 치밀한 관리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5월 25일 날에는 환자의 딸이 자진 격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5월 26일, 27일 환자의 딸 등 메르스 환자 4번째, 5번째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정부 당국은 메르스 5번째 환자 감염은 우연일 뿐이다 라는 참으로 무사한 반응과 대응을 한 것입니다. 5월 28일과 29일 중국으로 건너간 그 아들이 확진이 되었고 7명의 메르스 환자가 추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29일 날 같은 날 정부 당국은 메르스 확산 하고 있지만 방역 목표 실패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정부 당국의 방역 목표는 몇 명까지 확산되어야 방역 목표에 이루는 것인지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3명의 메르스 환자가 추가 확진이 되었고 오늘 다시 추가 확진이 되어서 18명의 추가 환자가 지금 발생돼서 국민들이 거의 공포에 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님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해외 발생 현황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한민국과 중국, 대한민국이 14명이고 중국이 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환자 1명은
우리가 방역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중국에 출국을 하게 방치한 남자를 중국 환자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병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양심불량입니다. 메르스를 중국에 수출한 격이 이런 식이라면 메르스를 중국에 수출한 것을 자인한 그런 꼴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그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가 메르스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서 두 가지 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안몰이입니다.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 잡고 국민 잡기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사실상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방역해야 하는데 공안을 방역하고 공안 총리를 내세운 공안 정권답게 질병 방역도 공안 몰이부터 시작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과 전 국민의 우려에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첫 환자가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인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보기에도 엉터리이고 허둥대는 정부 당국이 참으로 한심스러워서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허점투성이 초동대응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 보건당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고 공안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와 검찰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알아서 자신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학교 앞 경마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3년여를 끌어왔던 용산의 화상 경마장을 주민들과 학생들의 반대 속에서도 발매를 강행했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경마야말로 품격이 있고 상류층의 소위 레저 스포츠용으로 이렇게 레저 스포츠 문화로 고급 레저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경마를 우리는 화상을 통한 막권 판매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상 경마장은 사실상 게임 도박장과 똑같은 시스템이고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는 사실상의 도박장입니다. 이러한 도박장을 학교 근처, 주택가 근처, 시내 한복판에다가 세우겠다는 발상도 문제이고 이것을 주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심각하게 제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레저 스포츠 문화에는 외면하고 수입과 막권 판매 그리고 경마 도박에만 몰두하는 마사회는 차라리 마사회 이름을 도박회로 바꿔야 할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박 권장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정직한 태도다라는 점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마사회법을 개정해서 화상경마라는 사실상의 게임 도박장을 근절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혁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당 스스로도 앞으로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과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그리고 민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국민과 공감하고 해법을 찾겠다는 자세로 하방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당면한 우리 당의 혁신 과제는 하방 정당으로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노력해 갈 것입니다. 네, 오영식 최고위원을 받아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6월 첫날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자
6월항쟁이 있었던 매우 뜻깊은 사례입니다. 지난 87년 6월항쟁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행을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독재에서 민주로, 그리고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보배의 조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6월항쟁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되돌아볼 때 6월 민주항쟁의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가능했고, 따라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저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러한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도 메르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밤새 3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별도로 격리 인원도 12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미 우리는 메르스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가장 큰 책임은 보건당국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및 내각에 있습니다. 첫 환자 이후 보호조치나 격리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여러 의심 사례와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했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조기 대응도 실패하고 충분한 정보와 설명, 후속 조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유언비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애꿎은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은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아니라 메르스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본회의에서 국민적 논의 없이 정부 책상머리에서 멋대로 만들어졌던 시행령 등을 법률에 맞도록 정상화하기 위한 토대가 여야 합의로 마련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요구가 권력분리 원칙을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 개헌 논의를 원천 봉쇄하고 현재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하면서 스스럼없이 삼권 분립을 훼손해온 장관이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정부의 월권과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삼권 분립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 당착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각부로서 서로 존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입법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온 그동안의 행태야말로 속히 시정되어야 될 정치개혁의 과제였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조차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딴죽을 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자 계속해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법을 지키라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을 흔들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을 무효화시키고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회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희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법 위에 상황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법은 법안 자체로만으로도 2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부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권한이 과소화되어 있고 행정부 권한이 과대화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을 무기로 한 행정부의 월권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데 청와대 여당 일부 의원들이 위헌, 운운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시행령을 무기로 국회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 취지를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관련 단체 위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취업 가능 예외 규정을 담은 시행령으로 인해서 해피아, 해양수산부와 마피아가 양산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정교조 법의 노조화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노조 해산을 노조법 시행령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최근 법원이 노조의 편을 들어 각하 처리했습니다. 4대강 사업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예외 조항을 고쳐서 시행했다가 22조 예산 낭비, 녹조 라떼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 미국은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부가 갖고 있으면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 제출 법안 제도로서 행정부 입법 권한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행정부가 입법권을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인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수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이번 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할 경우에는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부 독재기를 걷지 마십시오. 상권 분립, 정신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메르스 비상대책 수립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메르스 발생 환자가 근원지인 중동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최다인 상황입니다. 문영표 장관이 국회의 공적 연금 강화 논의에는 불필요하게 관여하더니 메르스 위험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당장 해임시켜야 하나 일단 메르스 수습을 먼저 잘 하십시오. 그러나 후에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전에 마무리한다는 데드라인을 그어서 국회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가치관, 전관 예우, 병역 면제, 종교정치 편향성, 증여세 탈루, 과태료 상습 체납 등을 국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황교안 후보자는 당장 장관직을 사퇴하십시오. 이미 사실상 공백이나 마찬가지고 차관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전까지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임시까지 취소시킨 것이 한 후보자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끝까지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미애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인방 중에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서만 발송하고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2년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에 수수 금액과 이유, 전달자, 대략적인 전달 시점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면 질의에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보이는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 하명대로 움직이는 하청청인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청은 세탁청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기 후반의 대통령들이 임기 후반 증후군을 겪습니다. 임기 후반의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다거나 국회와 정치 집단의 불신을 과장되게 만들어서 억압하는 그런 임기 후반 증후군을 보여왔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이 증상이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두고서 국회 월권이라든지 행정을 신여화한다든지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일 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청와대의 진노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 권능을 형해화해온 유신적 사고, 유신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임 입법은 사전 사후적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임 입법은 그 성격에 따라서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나눠질 수 있고 또 그 효력에 따라서 명령과 규칙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 입법 중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위임 명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라는 일관된 해석을 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적인 위임 입법의 사전 사후적 통제를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그런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가 악용해서 광범위한 위임 조항을 여태까지 집어넣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최초로 정권 교체된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 입법권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국회법이 2000년에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강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구체적인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와 국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해온 사례를 조목조목 아까 유승희 최고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보탠다면은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보육 예산도 법률과 달리 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권을 회복을 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취지인데 마치 이것이 세월호 발목 잡기처럼 같이
묶어서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 하는 것은 퇴행적 민주주의 관점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해서 인사청문 투기 간사를 맡고 있는 오인식 간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금을 밝히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황 후보자를 앞에 두고 새누리당이 혁신청문회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말은 혁신인데 방탄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자료 제출은 필수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즉각적 해명은 충분 조건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과거 장관 청문회 당시 수많은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던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건 수입 내역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검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황교안법을 만들었겠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교안 후보자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입 내역은 전관 예우 의혹의 산 교과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끝까지 버티면서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게 아닌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 사건 수입 내역 총 119건 중에 최소 19건은 무슨 사건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아예 내역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 여기에 수임일, 관할기관, 사건명, 집행 상황 및 처리 결과, 이거는 법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로 다 지웠습니다. 사건 부분 이게 이 칸에 지워진 걸 보면 화이트 자국입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바 공개해야 될 이 항목에 대해서 왜 지웠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보지 말라고 하는 19장의 금지 문서, 19금, 우리는 이것을 19개의 열쇠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료 제출 없이 버티게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관행, 이것은 안 됩니다.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추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의 손업의 검사를 대거 투입해서 무조건 통과가 목표인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품격 있는 청문회는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검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 청문회입니다.